안녕하십니까, 한상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고도비만 수술을 하게 됨으로써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큰 합병증으로는 첫 번째는 이제 수술하고 관계된 합병증. 이런 합병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수술하고 나서 30일 이전에 발생하는 합병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일 이후에 발생하는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30일 이후에 발생하는 합병증 중에서 이제 크게 카테고리를 두 개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이제 수술한 방법과 관련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양학적인 문제, 우리가 이제 뭐 미네랄, 비타민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얘기될 내용은 30일 이후에 발생하는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첫 번째는 이제 수술하고 관계된 합병증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수술하고 환자들하고 이야기를 수술 전에 이야기를 함으로써 위소매절제술, 위우회술, 재수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재수술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것은 이제 밴드 수술을 하고 절제 수술이라든지 우회술로 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위소매 절제술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단점으로 꼽히는 거죠. 30일 이후에 뭐 수술하고 6개월, 1년 이렇죠. 대개 가장 많은 이유것이 역류질환입니다. 위가 작아짐으로써, 또한 식도하고 위 사이에 있는 근육이 잘림으로써 위산이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서 발생하는 역류질환이 많은데요. 타는 증상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쓰린 증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증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그 환자들의 수많은 데이터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2020년까지 약 한 25.5% 정도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내시경적 소견에서 A, B, C, B로 나눌 수 있는데, 그 A, B, C, D 중에서 보통 C, D라고 표현하는 것들 중은 좀 심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 심한 경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7% 이렇게 내외 정도로 나오게 되고요. A 아주 처음에 이제 시작되는 심하지 않은 역류질환을 다 포함했을 경우에, 또한 내시경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류질환의 일환인데요. 이런 경우까지 다 포함했을 경우에 한 25%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아의 위 우회술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위를 작게 만들고 그 다음에 소장을 연결시켜 주는데, 그 부분에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궤양입니다. 바로 위 궤양, 즉 변연부 궤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6.1% 정도 나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환자들의 리스크 팩터, 즉 위험자들은 어떤 사람들한테 많이 걸리냐면, 남자분들한테 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흡연을 안 한 사람들에 많고, 그 다음에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한테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흡연, 남자, 술 이런 경우에서는 더 많이 발생률이 한 30% 이상까지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우회 수술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궤양의 문제점으로 많이 되고요. 저희 환자들 데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한 16.1% 정도에서 위 변연부 궤양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위식도 역류질환 역시 그 루아의 우회술을 했을 경우에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9.7% 발생하기만 확실히 줄어드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또 여기서 확실히 이제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밴드 수술을 했다가 절제 수술을 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식도 역류질환의 발생률이 한 42%로 이 처음부터 위소매 절제술을 하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았다. 물론 데이터가 좀 더 쌓여봐야 알겠지만 조금 더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낭결석이 생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담낭결석은 이제 체중이 많이 빠지면서 또 급하게 빠지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소매절제술 환자에서 조금 더 많이 생기고요. 결석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많이 생기는데, 좀 생기는 확률이 높은데, 이유는 초반에 물 섭취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 대해 물을 5분, 10분마다 자주 한 모금씩 계속 드세요라고 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라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 영양학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고도비만술에서 여러 가지가 꼽을 수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첫 번째가 빈혈입니다. 빈혈이 많은데 철분 수치가 떨어지게 되고 이 철분 수치가 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빈혈인데 소매절제술 같은 경우는 보통 10에서 20%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자들 데이터를 봤을 경우도 한 18.5 혈색소 기준으로 보통 한 12 이하를 얘기를 했고요. 되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 되게 10, 11 이 정도에서 많이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요. 이게 이제 여자분들이 특히 더 많아서 그런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자궁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너무 시기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자궁 근종이 심하게 있다든지 아니면 자궁 내막증이 심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빈혈이 좀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위우회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고된 에이심토마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증상을 가지는 이런 빈혈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40%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38.1%, 2차로 밴드를 했을 경우에도 위소매절제술을 한 경우에도 44%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빈혈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들을 교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메가비타에는 철분에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을 조금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요거를 드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부분이 비타민 중에서 A가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B군이 문제가 되는데 B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비타민 B12와 그 다음에 엽산 이런 정도, 그 다음에 B1입니다. 특히 B12가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B1도 좀 떨어지게 됩니다. B12 같은 경우에는 위소매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펀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쪽에서 위산이 분배가 되고 그쪽에서 이 B12와 결합을 해서 나중에 B12를 흡수시키는 그런 물질들이 분비가 적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적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B12가 떨어지게 되죠.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암 환자가 많은데 위암 수술을 했을 경우에도 이런 B12가 떨어지게 돼요. 특히 위를 다 절제를 하고 식도와 소장을 연결시켜주는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대개 B12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체내에서 5년 정도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힘들기 때문에 계속 주사를 맞거나 이런 과정들을 위암 환자들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루아의 우회수술이라든지 위소매절제술을 한 경우에는 특히 이 비타민 B12가 떨어지게 되면 같이 이 빈혈을 일으키는 또한 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 관리가 필요하게 되고요. 또한 B12가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인지장애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비타민 B12를 저희 환자들 메가비타에다가 이제 고용량으로 추가를 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메가비타를 드신 분들을 나중에 저희가 검사를 했을 경우에 수치들이 다 1000대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특히 메가비타를 드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바로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가 심하게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세컨더리 하이퍼파라사이로이디즘이라고 얘기합니다. 2차적으로 부갑상선 항진증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고 체내의 칼슘을 유지하기, 그러니까 혈액 내에 칼슘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몸속, 즉 뼈 쪽에 있는 칼슘을 갖다 자꾸 쓰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오스테오포로시스, 즉 골다공증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죠. 특히 저희 환자들을 제가 조사해 봤을 경우에 수술 전에 비타민 D를 조사를 해보면 고도비만 환자 같은 경우 거의 외국 데이터는 60에서 80% 정도 수술 전에 떨어져 있고요. 특히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더 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햇빛의 노출을 이제 싫어하는 분들이 많고요. 저희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수치를 20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85.9%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 비타민 D 결핍 드시고 있는데도 이제 환자들이 띄엄띄엄 먹죠. 잘 안 드시게 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도 이제 감안하더라도 47.3%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들한테
메가비타를 잘 드시라. 여기에는 칼슘의 용량 그리고 비타민 D에 우리가 수술 후에 섭취해야 되는 용량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같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드시라고 얘기하는 경우요. 루아이 우회술 같은 경우에는 위소매줄절보다 조금 더 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루아이 우회술에서 수술하고 10년, 15년이 지나면 거의 다 골다공증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형외과 진료를 많이 받게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수술 전에 한 경우는 85.9, 87.5%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뭐 80에서 90% 정도는 고도비만 환자들은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수술 후에 레벨을 벌써 61.9%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우회수를 환자는 특히 더 잘 드셔야 된다. 메가비타민 닥터스 메가비타 잘 드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 더 이렇게 안 될 경우는 요새 같은 경우 이제 주사로도 많이 이제 관리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먹어서 해결이 될 수 있다면 주사보다는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양학적 불균형들, 미네랄, 비타민 뭐 평생 먹어야 되냐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먹고 있고요.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이제 수술 후에 문제점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고요. 건강하게 체중 감량이 된 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